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그 화이트보드를 갖고 오시지 않았었습니다만, 와 노트가 와 뭐 색이 좀 바랜 노트예요. 오, 엄청나게 메모를 하셨는데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과사전을 직접 써서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하도 상황이 급변하고 네. 또 시세가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 IQ 함량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오시고 새벽까지 다 정보를 모아 오신 그 내용 오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의 가장 큰 변화, 국제 경제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제 유가가 폭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WTI라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건데 이 원유가 드디어 마의 90달러 선을 밤사이에 돌파해 버렸습니다. 배럴당 90불 그렇습니다. 넘었다. 오늘 그래서 기름 얘기, 석유 얘기, 원유 얘기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 저희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기름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다 되겠어요?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되나요? 이게 양 많아요 오늘도? 지금요. 기름이 경제고 경제가 기름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어떻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얘기하지만 중동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중동 전쟁은 호르무즈라는 독특한 지형과 연결이 돼 있고 또 호르무즈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최대액을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막힘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고 그 국제 유가 때문에 뉴욕 증시, 코스닥, 코스피도 지금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뉴욕 증시나 다른 비트코인, 금값, 은값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좌우하는 게 바로 국제 유가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를 모르면 국제 경제에 지금 판을 알 수가 없는 그만큼 국제 유가가 변동성이 크다. 국제 유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름이 경제고 경제가 기름이다. 야 이게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WTI 드디어 배럴당 90불을 돌파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작년 1월 20일입니다. 트럼프 25년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정유 산업의 허가를 늘리고 석유 산업, 가스 또 탄소 중립 정책 다 포기하면서까지 원유 공급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평균 5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달러가 됐다? 2배네요. 거의 2배가량. 그리고 전쟁이 터진 지금 일주일, 8일째 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WTI 기준으로 정확하게 36.6% 올랐습니다. 이런 속도로 올라가면 뭐 한 달이면 100% 가볍게 돌파할 것 같고요. 현재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150달러도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더욱더 쇼킹한 것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고 있죠. IRGC.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전원 다 돌아가셨거든요. 핵심부가. 그런데 새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제 소장으로 들어온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맞자마자 일성으로 한 얘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200불 가도록 우리는 세게 쥐겠다. 200불이라는 숫자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인류 역사상 국제 유가가 200불 간 적이 없습니다. 자, 최고로 높았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47불 같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150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 뭐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200불 갈 때까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런데 지금의 속도라면 일주일에 36.6%씩 오른다면
200불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문제는 전쟁이 어느 정도 빨리 종식될 수 있느냐. 예. 또 지금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약하고 발사대 다 부셔졌고 네. 별거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무서운 것은 국제 유가에 관한 예.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 싸구려 드론이 덜덜덜 거리면서 인근 국가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아니고 네. 인근 걸프만 국가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지역을 살금살금 들어가서 조금씩 때리고 있거든요. 예. 특히 카타르는 그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LNG 생산 기지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아. 그 밖에도 지금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같은 데는 지금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현재 세계 경제를 가장 압박하고 있다. 예. 특히 이란은 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과거에 자기 이슬람 동지들인데 네. 물론 시아와 네. 순위 해서 종파는 다르지만 그렇죠. 여기를 왜 때리느냐? 네. 그들이 밉다기보다는요. 이들을 때려야 국제 유가가 오를 것이고 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친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을 말려줄 수 있는 사람 네.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그 손 변호사님도 아니고 네. 저도 아니고 아, 아쉽네요. 딱 한 사람 미국 국민들이에요. 아, 예, 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 한 집단. 그러니까 네. 미국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네. 전쟁 그만해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중간 선거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그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부담을 팍 높여서 네. 미국 사람들 대부분 차 타고 다니고 예. 미국은 공중 이 산업 교통망이 잘 안 돼 있어요. 한 집에도 2대, 3대씩 있는데 그 가솔린 가격이나 경유값 올리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원성이 터질 것이고 예. 그러면 트럼프가 전쟁 멈출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전략이다. 그 전략에 따라서 국제 유가를 지금 인위적으로 올리는 사상 초유의 일. 전쟁에서 이렇게 한 척이 다른 나라 군사 시설보다는 우리 유가 올리겠어. 유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 이것도 네.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그런데 최근 조사들 보면 2월 말에 나온 것들 보면은 물론 전쟁 전입니다만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60% 정도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인데 전쟁 후에 여론 추이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자칫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유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 경제 그렇습니다. 혼란 등이 그렇습니다. 배경에 위치할 수 있다. 예, 특히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도 터뜨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등으로부터 투자도 유치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네.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큰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건 좋은데 내 생계는 하면서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미국 사람들 입만 네. 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키워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affordability. 이거 우리 때는 별로 쓰지도 않던 용어예요. 감당할 수 있니? 라는 얘기인데 바로 생활비 감당 능력. 이게 생활비 감당 능력 지수라는 것도 새로 나왔고 그만큼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부터 계속 돈을 푼 그 결과로 미국 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누적적으로요. 그런데 관세 폭탄까지 터뜨리니까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었고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미국의 비축유 풀고 네. 또 베네수엘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두로만 잡아온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보다도 더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의 산유국인데 이 베네수엘라의 산유권, 채굴권, 판매권 다 미국으로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국제유가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번 전쟁할 때도 미국에 셰일가스도 있고 베네수엘라 원유도 있으니까 국제유가는 걱정 없다라고 해서 시작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 이 드론이 살금살금 가서 지금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이슬람 동지 국가들의 정유 시설을 야금야금 치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이란과 협상 중에 공격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 전쟁이 미국의 오판인 겁니까? 미국이 금방 전쟁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길어지면서 유가가 결국은 자극을 받는 건지 미국이 다 이게 계산을 했던 건지 아니면은 계산 착오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뭐 트럼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요. 네. 다 계산이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계산했을 겁니다. 지금요 원유가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이 넘쳐 흘러요. 아 그래요? 전쟁 직전까지. 직전까지. 예. 그래서 전 세계 하루에 네. 석유 산유량 소비량이 2억 배럴 정도 돼요. 2억 배럴. 그런데 실제로 팔리는 것은 네. 1억 9천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 정도가 안 팔리고 있었어요. 보통 그럴 때는 오펙에서 이제 감산 합의해가지고 줄이고 그러지 않나요? 생산량을? 그런데 트럼프가 정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사우디가 네. 트럼프하고 짜고 트럼프한테 이란 쳐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유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이게 상당히 맞는 보도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미국이 지금 합작을 해서 네. 이란을 때리라고 그러고 사우디는 대신 국제 유가 내력도 올라가는 일 없도록 할게. 네. 우리가 정산할게. 전쟁하는 날 사우디가 20만 배럴을 정산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이 얘기는 가뜩이나 지금 공급이 흘러넘치는데 예. 오펙이 더 정산해 줄 테니까 트럼프 형님 계속 때려주세요. 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미사일 전쟁이지만 예. 다른 한쪽에서는 유가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도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전략을 보여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에 군사 시설 때리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때려봐야 다 요격당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싸구려 드론을 살금살금 가서 원유 시설이라는 것은요. 드론 하나만 네. 그 정유통에 들어가 버리면 네.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설비 라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하나만 탁 고장이 나거나 어디 하나만 탁 타격을 해도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호르무즈인데요. 네. 이 호르무즈라는 곳이 가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가보셨어요? 그럼요. 전 1978년에 제 해외 첫 취재가 바로 이란이었고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직접 호르무즈 해협을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요.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를 논하기가 어렵고 또 국제 유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중동 물론 지금 영향력이 조금은 줄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석유, 중동 그런데 호르무즈가 페르시아만하고 오른쪽에 인디안을 연결하는 만인데 거대한 바다에 또 중간에 혹처럼 콕 하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호르무즈인데 그 이름이 아무리 생도 지금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요. 무산담 피닌슐라, 무산담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해라든지 그러니까 아라비아 해가 페르시아 해인데요. 페르시아 해가 폭이 뭐 100km가 훨씬 넘는데 그 호르무즈 쪽에서만 딱 33km로 줄어들어요. 근데 33km도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33km가 다 통행이 가능하다면 오늘날 호르무즈가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사실 33km면은 서울에서 인천 거리 정도입니다. 그렇게 넓은데 문제는 바다 밑에 지형이 아주 오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만 땅하고 이란 땅하고 그 사이를 가로지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오만 쪽으로는 수심이 너무 얕아서 유조선 못 다녀요. 특히 이제 원유를 운반하는 이제 VLCC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거대한 규모잖아요. 거대하고 밑으로 푹 파져 있어요. 그래서 수심이 깊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석유 실어서 바깥바다로 나오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거기는 이란 쪽을 경유하지 않으면 불가능. 근데 이란 쪽에서도 그 운행 가능 지역이 편도 그러니까 3km씩밖에 안 돼요. 야, 그 정도면은 이란에서 충분히 이거를 관리하고 제압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생각한 것은 너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우리 지금 에브라함 링컨 함대가 떠 있는데 그 봉쇄한다는 것은 바리케이드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바리케이드 치는 것은 폭격해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당하지 않았어요. 군사 작전 개념으로는 바리케이드도 없고 호르무즈에는 이란 배가 없어요. 다 지금 격침됐어요. 뭐 30척을 공격해서 제압했다고 미국이 발표했는데 근데 그 외에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봉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또
은밀히 접근해서 어뢰로 공격하거나 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도요. 해협 지나가는 배 다 피격할 거야? 다 타격할 거야 하면 누가 겁나서 가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입니다. 이 보험이요. 배라든지 이런 거대한 비행기 같은 것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험 없이는 못 다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해상보험이라는 게 예. 대부분 그 자연재해도 요즘은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전쟁도 예측치 못한 전쟁은 커버해 줘요.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네. 그런데 한쪽에서 선전포고를 하거나 이를테면 이번처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우리 때리겠어라고 선전포고했을 때는 보험사가 전쟁 보험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전쟁 등의 경우에 보험자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해상보험 계약에. 그 통보가 온 거예요. 예, 아하. 그 우리나라 해운사에도 네. 또 전 세계에. 그러니까 누가 망할 수도 있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배가 한 대도 예. 호르무즈 해협 이란 쪽을 통과하지 못했다. 아, 한 대도요. 단 한 대도. 와. 그 사실상의 봉쇄죠. 봉쇄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쿠웨이트에서 네. 정유 중단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면 중단은 아닌데 네. 지금 산유량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저장고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배가 안 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저장고가 다 차버리겠네요. 저장고가 차니까 네. 생산 중단입니다. 지금. 아.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못하는 보험사의 보험 철회 통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살금살금 오는 그 드론 공포. 네.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배가 못 지나가니까. 그래서 사우디 정유시설을 때리지 않아도 네. 배만 못 가게 하면 생산 공급은 저절로 줄어들거나 중단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괜찮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동안에 공급량이 많았고. 비축유가 있고 뭐 충분히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의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면 네. 3주는 견딜 수 있다. 앞으로 3주요? 유가는 좀 오르겠지만. 근데 3주, 4주 지나면 예. 150불 돌파. 거기다가 가격 돌파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네. 원유 수급 제대로 안 될 걸?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가 가장 취약한 게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WTI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원유를 많이 갖고 오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중동에서 다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WTI유나 브렌트유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네.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중동산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동산 중에도 두바이유. 두바이유가 UAE라는 나라가 생산하는 거고 예. 또 사우디가 생산하는 사우디는 두바이유와 아람코 유 두 개를 생산하는데 요 가격은 국제 거래가 안 돼요. 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근데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예. BBC하고 그 현지 외신들을 체크해봤더만은 예. 사우디가 아시아 지역으로 보내는 이 아람코유를 전격적으로 인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0 돌파했다는 것은 WTI인데 예. 지금 사우디나 두바이유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울렁울렁하기 때문에 또 국제 거래가 금융시장 거래는 안 되기 때문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에 크게 오르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보다도 유가 상황은 훨씬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길어야 2, 3주를 버틴다. 그럼 만약에 그때까지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유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유가 상승에 많은 자본이 또 몰려서 베팅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우리 경제가 두 가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뭐 비전문가인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첫 번째가 정말 기름값이 올라서 이 현물 확보가 어려워서 받는 어려움. 또 두 번째는 유가가 요동치면서 유가와 관련된 금융 상품이 흔들리고 그와 관련해서 금융 시장이 또 혼란을 받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의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국제 유가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우선 우리 자동차 기름 넣는 거부터 우리 스트레스 받게 됐고요. 서민 생활부터 또 산업체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 제품을 가공 수출하는 석유 산업 이게 중국의 그 자유진영권에서는 중국 네. 빼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저 예, 석유화학 뭐 강국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화학에 만약에 석유 원유를 제대로 수급을 조달을 못한다 또는 가격이 오른다 이러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 석유화학 산업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애초에 그 석유화학 산업 뭐 원료인 그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물론 3주 내에 해결하리라고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비축유가 208일 견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208이라는 숫자도 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예. 208이라고 IEA 에너지 국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예. 208일은 많이 달라요. 아니 뭐 짐작입니다만 아끼고 정말 아주 필수적인 것만 돌렸을 때 208일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비상사태 터널하면 예. 웬만한 원유는 공급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은 다 중단하고 그래놓고 기간 산업하고 인간들 생계에만 필요한 거를 돌렸을 때 그때 208일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럼 경제는 마비되겠네요. 예, 정상적으로 요즘 우리가 하루에 300만 배럴을 네. 쓰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축유가 정부 민간 다 합쳐서 2억 배럴입니다. 네. 그러면 2억 배럴을 300만으로 나누면 예. 68일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정부 보유고는 그중에 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정부 보유고는 가지고는 30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국제 지금 사회에서 예. 150불 돌파 시점을 3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비축유를 통한 조절도 최대 208일이지만 네. 구조적으로는 약 한 40일, 50일 넘어가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공포를 정폭하는 거 아니냐. 무서운데요. 예. 사실. 그런데 사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슨 전쟁이 그렇게 뭐 한 달씩 가겠느냐. 거기다가 그 순간이라도 지금 우리가 기민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부터 네. 원유를 막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충격적인 사태로까지 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그 원유들이요. 네. 현재 중국, 인도, 한국, 우리나라는 180만 배럴을 가져오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요. 아 그래요? 네, 호르무즈에서. 일본은 이미 좀 약간 다변화를 좀 해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일본은 석유 화학 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의존도로 보면 일본은 75%로 우리보다 더 높아요. 호르무즈 의존도가. 네. 그런데 원유 자체 우리가 도입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지금 네. 그러나 너무 저 공포를 갖지는 않아도 된다. 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 예. 네. 이제 기름이 경제고 경제가 기름이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좀 전쟁 끝나고 그 후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김대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